안녕하세요. 두각에서 중등고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김지훈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시험 다 끝났는데 무슨 문항분석 동영상인가 하실 수 있겠지만 다음번 시험을 위해서는 이번 시험에서 내가 이걸 왜 틀렸고 뭘 더 준비해야 될지 그런 걸 좀 학생들한테 한 명이라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끝나면 쉬고 싶은데요. 몇 명이라도, 한 명은 너무 적고요. 몇 명이라도 이거를 보고 다음번에 그런 유형의 문제를 안 틀리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내용은요, 제가 PDF 파일로 이 동영상 폴더에 같이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출력해서 보시면 좀 더 편하게 잘 보실 수 있고요. 뭐 그냥 보셔도 아마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총평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 중간고사 범위는 다음과 같이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골고루 구성되었습니다. 신소재는 물리가 주된 단원이지만 화학 선생님께서 초벌하셨습니다. 지금 중등고에는 선생님께서 세 분께서 가르치고 계시고요. 화학 선생님, 지학 선생님, 그리고 물리 생명과학을 같이 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그래서 화학 선생님 범위, 그리고 지학 선생님 범위, 그리고 물리 생명과학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생명과학을 하시고 기말 때 물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가 구성이 됐고요. 원래 교과서적인 단원 난이도는 판구조론이 가장 어렵습니다. 잠시 후에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따로 드릴 건데요. 이거 어렵게 나왔습니다. 근데 아주 어렵게는 안 나왔고요. 조금 그 수준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원래 신소재가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건데 이게 진짜 많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지엽적으로 아주 초지엽적으로 나왔거든요. 잠시 후에 그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볼까요? 2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하신 신소재 개발과 이용은 초지엽적 암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교과서와 학습지의 지엽적 암기는 물론 별도로 나눠주신 논문의 내용에서 매우 세세한 암기까지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세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논문에서. 다른 문제도 좀 걸쳐 나오긴 했는데, 논문에서만, 딱 논문에서 발췌하신 게 딱 세 문제가 있었고요. 논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온 게 세 문제가 있었고요. 학원에서는 교과서에 걸어 채우기, 교과서 내용에서도 좀 나왔거든요. 그 연습 문제 6이라고 해서 5회차에 걸어 채우기 나갔었고요. 그리고 논문의 걸어 채우기는 이제 직보 자료에, 저희가 직보를 시험 전날 안 하고, 주말에 한 거 알고 계시죠? 그 전에 주말에 금토에 했었는데요. 그때 6세트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줬습니다. 논문이 3페이지인데 빽빽하게 들어있어요. 물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랑 겹치는 내용도 있지만 교과서에 없는 내용도 꽤 있어서 화학 선생님께서 작년에 처음 이제 중등고에 오셔서 화학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요. 굉장히 지엽적으로 문제를 내시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작년에 없던 자료입니다. 논문 그 3페이지짜리가. 다른 프린트니 학습지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6세트나 만들어서 한 세트 주면 아마 잘 못 외울 것 같아서 양도 많고 해서요. 그래서 첫 번째 세트는 얘들아 따로 또 채워진 것도 따로 프린트해서 복사해서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보면서 채워진 거 옆에 펴놓고 보면서 채우고 그 다음은 보지 말고 덮어놓고 채우고 해서 좀 외워질 때까지 좀 채워봐라고 했는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논문 걸어 채우기를 충분히 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에는 이번 시험에 신소재 단원에서 많은 문제를 틀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험의 난이도 조절은 신소재 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기억, 니은, 디귿 3개 보기 중에서 2개를 알았을 때 맞출 수 있는 게 3개를 다 알아야 맞출 수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확히 다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논문에서 좀 나와서요. 이번에 화학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신소재 단원이 많이 어려웠고요.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지구과학의 판구조론과 직군의 변화는 이게 자전거 타기랑 조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매우 어렵다가도 어느 정도 감각을 익히게 되면 이제 오히려 쉬워지는 단원입니다. 1회차 저희가 진도를 1대 나갔고, 1회차에 나갔었고요. 2회차에 화학을 나가려고 했었죠. 원래 했었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그때는 화학을, 산화환원의 앞부분을 나갈지 안 나갈지 명확히 결정을 못 해주셔서 저희가 2회차 때 산화환원 전체를 하지 않고 1시간만 산화환원 수업을 정의 정도만 했고, 한 2시간 가까이를 1회차에 배웠던 판구조론을 복습을 했습니다. 2회차 때. 그래서 좀 길게 복습을 해서 자세히 복습을 했으며, 매주 또 고3 수능 모의 기출문제들을 스텝 바이 스텝 점점 어려운 문제들을 주면서 아이들이 그냥 숙제만 준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수업 후반부에 진도다 좀 일찍 끝내고 10분, 15분 정도 할애를 해서 판구조론의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매주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문제가 어렵고 잘 안 풀리는 경우에 이론적 학습이 덜 된 거기 때문에 1회차 수업 영상에 2, 3교시 영상만 1회차에 1교시는 그 화산과 지진에 대한 내용이라서 판구조론이랑 관점처럼 어려운 게 아니라서 안 봐도 괜찮다. 얘들아 2, 3교시만 좀 다시 봐라 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요. 이거 강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판구조론은
너희들 인터스텔라 영화 봤니? 인터스텔라 좀 어려웠지 않니? 그거 한 번 보고 감상문 쓸 수 있을 것 같아? 못 쓴다고 하죠, 대부분 아이들이. 근데 이건 인터스텔라급이 아니고 프랑스 예술영화급이야. 그래서 한 번 보고는 알 수 없어. 그래서 문제만 주구장창 풀면 아마 시험에선 실패할 거야. 그래서 문제가 자꾸 틀리고 하면 쌤이 말한 대로 이해될 때까지 동영상을 다시 보고 한 번 더 보고 이해 안 되면 또 보고 해서 1교시는 됐고 1회차에 2, 3교시만 좀 다시 좀 봐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보고 공부한 학생의 경우에는 이번 시험의 판구지론이 아마 어렵지 않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문제만 풀어보거나 복습 문제 숙제조차 잘 안 된 학생 경우에는 아마 판구지론에서 매우 많은 문제를 틀렸을 겁니다. 그래서 판구지론 많이 좀 원래 어려운 단원인데 아주 어렵게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어렵게 좀 나왔고요. 그리고 지구과학의 다른 단원,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단원은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 자 4번 보겠습니다. 생명과학은 시험 범위도 어렵지 않은 단원이었으며 문제도 객관식 24번을 제외하고는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객관식 24번은 복습 문제 숙제로 4차례나 나왔기 때문에 학원 교재도 또 이걸 가지고 제가 피식과 포식을 요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해줬었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숙제가 적당이라도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자, 5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원에서 연습시키고 짚어준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아주 그리 높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특히 신소재의 그 6세트 중에서 4세트 이상은 써봤어야지 아마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학교 논문이요. 그거 3문제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꽤 어려운 시험이었고요. 1등급 코스는 한 95점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려운 개념의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문제들을 오랜 기간 동안 복습 문제를 통해서 준비해왔고 직보 때 주의하라고 짚어준 내용들과 걸어채우기 위해서 많은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분석 자료를 보면 학원에서 모두 설명해주고 짚어준 내용이라서 누구나 100점을 받게 될 것 같지만 중등고 시험에서 100점 받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등고에서 워낙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와 함정 문항을 만들어서 출제하시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그에 맞춰서 좀 넓게 가르치고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들을 반복해서 복습 문제로 나가기 때문에 숙제로 나가기 때문에 숙제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번에는 화학이 어려웠지만 다음번에는 다음 내년 요 시험 요 중간고사 때는 뭐가 어려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단원의 어려운 부분까지 다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숙제량이 좀 많고요. 1차 수업 후에 후부터 직보 때까지 빠짐없이 매주 숙제를 잘 해오고 수업을 잘 들은 경우에는 100점이 나오게 됐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과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제시해준 방향 그대로 따라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고민이지만 기말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시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더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7번 보시면요. 이번 중간고사 범위가 적었기 때문에 이 기말고사는 엄청나게 넓은 범위가 될 거고요. 아마 학교에서 안 배우는 단원도 있을 거예요. 통합과학에서. 원래 통합과학은 수능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배워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빼놓고 안 배우는 단원도 있을 텐데 그래도 범위가 굉장히 넓을 거고요. 또 범위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산화완원 및 금속 반응성. 산화완원 정의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 금속 반응성 진짜 어렵거든요. 중화 반응. 어마무시 어렵죠. 엘니뇨 라니냐 수능에 20번에도 나옵니다. 요즘에 지구과학 문제로요. 나오고요. 발전과 전력수송. 요거는 물리 1에서 빠졌어요. 발전 부분, 전자기도 남아있지만 전력수송 손실 전력이 진짜 많이 어려운데 물리 1, 2에서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물리 선행 학생들 이거 소용없습니다. 물리 1에 없습니다. 물리 2에도 없고요. 손실 전력이.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손실 전력이 어렵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시험 대비를 할 때 2회차까지 어려운 단원을 끝내고 3, 4, 5회차에 암기 위주의 단원을 나가면서 1, 2회차에 배운 내용의 복습 문제를 스텝 바이 스텝 어려운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게 되는데요. 이번 시험 범위는 4회차까지 어려운 범위의 진도를 나가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 5회차, 잘못하면 6회차까지 진도를 해야지 진도가 끝날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5회차에 끝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학원에서는 수업은 정규 수업을 보통 6번 하는데요. 이번엔 7번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일찍 개강을 할 겁니다. 이때 개강을 해서요. 6번 정규 수업하고 한 번 무료 보강을 한번 하고 직보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뭐 좀 준비해주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 궁금하실까 봐 좀 설명을 드리면, 화학은요, 화학 선행하면 도움 많이 됩니다. 근데 요 화학 교단원은 수능에 나오는 20번 문제 수준까지는 안 나와요. 중등고에서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한 15번 수준까지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제가 복습 문제로 구성을 해서 매주 반복을 시킬 건데요. 요거는 혹시 방학 특강 중에, 연휴 특강 중에서
겉만 핥는 수업이 있다면 그건 큰 도움 안 될 거예요. 화학 선행한 학생들 도움되는 경우 있을 겁니다. 얼만큼? 아마 영적어 준비까지 중학교 때 했다면 큰 도움 될 겁니다. 요 시험 준비할 때. 근데 그렇지 않고는 출발 선상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만 핥은 거 가지고 수준 가지고 요거를 학교 시험, 중등학교 시험 문제 맞추는 거 물론 초반부에 알아듣기는 좀 편하겠죠. 근데 나중에 4회차, 5회차, 6회차 이때 어려운 문제 풀 때는 아마 그 큰 도움 조금 도움 될 수 있지만 큰 차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행을 하고 안 하고 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주 깊이 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걸 선행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만큼 제가 내준 숙제를 잘 풀 수 있는지 시험 대비에 들어갔을 때 얼만큼 숙제를 잘 해오는지 그게 더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혹시 깊이까지 할 수 있는 수업이 있다면 듣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겉만 하려는 수업이다 라고 하면 뭐 한 번씩만 수업하고 끝낸다. 중화반응 한 번, 산화반응 금속반응성 한 번, 그건 좀 큰 도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융합 아니에요. 이거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화학은 15번 수준까지 나오지만 얘는 20번 수준까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수능에서 지하권에서요. 근데 이건 제가 풀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만 좀 연습을 몇 조만 하면 20번까지 다 풀립니다. L-융합가 중요하지 않고요. 라니아가 중요하지 않고요. 항상 평상시와 비교해서 풀으라고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풀면 거의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 안 시키실 거잖아요, 지구과학은. 연휴특강 때도. 예, 넘어가고요. 이거 물리 걱정하시는데요. 물리도 이 전력, 발전보다 전력성이 훨씬 어렵고요. 이거는 손실 전력이 어려운 건데, 제가 만든 표가 있거든요. 그 표로 다 풀려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 표 이제 어떻게, 얼만큼 반복해서 연습을 하냐, 그게 중요한 건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거 표를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이거 아마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 이해 안 될 거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가 아니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안 될 거야. 한 4회차까지 일단 기계적으로 풀어. 그 표에 넣어서. 그럼 풀릴 거야. 근데 내가 5회차, 6회차, 7회차 때 이게 왜 그렇게 그 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제 그때 나중에 설명을 해줄 거거든. 그때 이해되면 다행이고 그때 이해 안 돼도 넘어가. 괜찮아. 그냥 학교 시험 나왔을 때 이해 안 돼도 그냥 표에 넣어봐. 그럼 풀릴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만든 표가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번 연휴 동안에 뭘 특강을 듣게 하고 싶은데 마땅한 거 뭐 듣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렸듯이 화학을 깊이 하는 게 있다면 듣게 해주시고요. 마땅한 게 없으면 수학을 좀 시켜주세요. 수학을 깊이까지 많이 시켜주세요. 네, 그리고 왔을 때 2학기 기말 대비 왔을 때 숙제 잘할 수 있도록 조금 휴식도 좀 갖게 해주시고요. 예,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말 계획은 그렇게 되고요. 다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이 번호로 저희 어머니도 연락하시거든요. 제가 업무용 폰이 따로 없어서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이 끝나면 시험을 잘 본 학생들보다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부족하게 해준 부분은 없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기말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번의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았는데요. 1학년의 마지막 시험 남았는데요. 우리 아들도 너무 고생 많았지만 학부모님들께서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객관식 1번부터 5번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지약 문제였고요. 배점은 3.1점의 난이도 하,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멘틀 대류와 판의 이동에 대해서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판 구조론에서 기본이 되는 원리이며 1회차 수업 후에 복습 문제를 통해서 워낙 많이 접해왔던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였고요. 나무도막 대신에 저희는 학원에서는 이제 고3 문제 중에서 고2 문제 중에서 이게 2번 연습 문제로 복습 문제로 나갔었는데요. 요 시험 전날까지 풀어본 문제가 그동안 숙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만 이제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문제들은 연습 문제 3회 있었건, 5회 있었건, 그렇게 한 번 이상은 있었던 문제였고요. 그래서 2번 나갔던 문제였고, 사실 이거 안 풀어봤어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혹시 이걸 틀렸다면 기본적인 이해와 암기가 잘 안 된, 매우 잘 안 된, 판구조는 아주 기본이거든요. 매우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약 문제였고요. 배점은 3.4점의 난이도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판경계에서의 지각 변동에 대해서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1회차 수업 후에 복습 문제를 통해서 워낙 많이 접해봤던 내용이었고요. 아까 좀 전에 1번 문제보단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워낙 많이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접해봤고 풀어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복습 문제가 좀 됐다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고요. 이거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숙제가 충실히 안 된. 그리고 아마 숙제만 계속하고 숙제를 했더라도 숙제만 계속하고 제가 아까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동영상 다시 좀 한번 봐줘라. 문제 자꾸 틀리면 했는데 문제 자꾸 틀리면서도 동영상 다시 안 보고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 지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3.4점의 난이도 중문제였습니다. 자, 문항문서 읽어보겠습니다. 판경제에서의 지각 변동에 대해서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또한 1회차 수업 후에 복습 문제를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반복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틀렸다면 판교주는 아주 기본적인 게 잘 이해가 안 된 경우거든요. 동영상 다시 봤어야 되는데 안 보고 계속 주구장창 연습 문제만 푸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고요. 그림이 좀 깔끔하지 않나요? 시험 문제가. 저 시험 끝나면 보내준 학생 그거 그대로 잘라서 오려 붙여 넣지 않고 제가 오늘 다 치거든요. 보내준 학생이 좀 쑥스러울까 봐요. 예, 3번은 그랬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지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3.4점의 난이도 중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자,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판의 충돌과 이로 인해서 형성된 히말라야 산맥의 특징을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대표적인 습곡 산맥인 히말라야 산맥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문제들을 풀어봤기 때문에 복습 문제수를 충실히 풀어봤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골랐을 겁니다. 이 문제 비슷한 유형이 여기 있고요. 사실 이 고2 때, 대륙 이동 부분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그림인데요. 이 EBS 개념 완성, 고1용 개념 완성에 있어서 제가 연습 문제 6번에 한번 넣었었고, 연습 문제 8번에도 한번 넣었었거든요. 시험 전날까지 풀어본 지 한번 넣었었는데, 그래서 이거 틀렸다면 아마 복습 문제 숙제가 충실히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 지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3.3점의 난이도 중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볼까요? 판경계에서의 진원 분포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워낙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며 똑같은 그림이 학원 교재에 제가 이걸 넣어놨거든요. 요거 가지고 이론적인 설명을 할 때 처음에 진도 나갈 때도 이걸로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복습 문제에도 2번이나 들어갔던 그림이었습니다. 있었고 복습 문제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나갔었습니다. 복습 문제를 충실히 풀었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골랐을 겁니다. 이거 선생님께서 어떻게 출제하셨냐면요. 이제 이게 고3 문제에 나왔던 요 그림이었고요. 요 그림이었고 요거를 좌우를 반전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림 그대로 시키셔서 문제를 출제하셨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대로 반전시켜서 저기다 넣었는데요. 하여튼 이 천바 중바 신발이 연결되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게 이제 수면 경계인 수면 경계 그림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풀었던 그 2문제 외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어서 굉장히 자주 여러 개 풀어봤던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틀렸다면 아마 복습 문제 숙제가 충실히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자, 5번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음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번 지구과학 문제입니다. 6번부터 10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점은 3.9점이고요. 난이도는 상,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볼까요? 자,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을 이용해서 질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고3 모의고사에서도 종종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매 회차 수업 후반에 한 10분, 15분 정도를 할애를 해서 진도를 일부러 일찍 끝내고요. 앞 회차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 문제 프린트에 어려운 문제를 풀려 해주었는데요. 그때 몇 번 풀어줬던 문제였어요. 그냥 눈으로 풀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꼭 등장과 멸종을 꼭 숫자로 써서 풀도록 강조했던 문제였거든요. 질시를 구분할 때는 대멸종 중요하겠죠. 근데 등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한 것도 중요해서요. 등장과 멸종을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얘들아, 요 가생명체는 B 시기부터 D까지 산 거야. 나는 B부터 C까지 산 거야. 다는 A부터 C 시기까지 산 거야. 이때 요 각각 시기 사이사이 A와 B 사이 그때 등장한 게 몇 개인지 멸종한 게 몇 개인지 써서 풀어야 된다 이거. 안 그러면 실수할 거야. A하고 B 사이엔요. A하고 B 사이엔 멸종한 게 1개, 2개, 3개가 멸종했죠. 멸종 3개. 등장한 거는 죄송합니다. 등장한 게 3개군요. 등장한 게 3개고요. 3개고 멸종한 게 얘가 1개 멸종했네요. 끝났네요. 숫자 쓰고 그 다음 B와 C 사이에서는 등장 빵개, 멸종 빵개. 그래서 3, 1 쓰고 빵 쓰고 그리고 C와 D 사이에 등장한 거 라 1개,
멸종한 거 2개가 있네. 등장한 게 멸종 2개. 그리고 마지막에 D와 E 사이에 등장한 거 없고 멸종한 거 1개 있네. 이렇게 해서 이 구간을 3개의 지질시대로 끊어라 라고 하면 제일 큰 숫자, 등장이 중요해, 멸종이 중요해, 둘 다 중요해. 둘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합친 숫자가 큰 거를 기준으로 여기 한번 끊고, 그리고 그 다음 큰 거에서 끊어줘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4개로 끊어야 돼? 그럼 1개 더 끊어야지 뭐. 이거 1밖에 없지만 또 끊어주도록 하고, 그렇게 풀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문제 틀렸다면 아마 복습 문제 숙제 요제 문제풀이를 기억을 못했던 거, 그리고 아니면 기억을 하더라도 본인 손으로 숙제할 때 본인 손으로 다시 제가 설명했어도 풀어봐야 되거든요. 아마 그게 좀 잘 안 된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6번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지학 문제였고요. 3.1점 몇 점의 난이도 중문제였습니다. 읽어볼게요. 문항 분석. 자, 질시대의 생물과 환경에 대해서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5번이 지역적인 복이었는데요. 5번이 현생 인류의 등장이 70만 년, 여기 20만 년 전이거든요. 20만 년 전. 제가 추가 설명으로 한번 추가 설명을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 들어온 것들 다 모아서 저희가 직보는 금요일 토요일 날 시험 전주에 금요일 토요일 날 했었고요. 그리고 시험은 화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까지 들어온 질문들 다 모아서 보내준 그 추가로 알아둘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조심하자. 이거 20만 년 전이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1번이 맞는 복이었거든요. 답이었는데 성캄브리아 시대에 다양한 다세포 생물이 등장. 이것도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성캄브리아 때는 얘들아 생명체가 거의 없었다고 해서 옛날에는 없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좀 생자를 안 붙였거든. 근데 성캄브리아 시대에도 생각보다 꽤 진한 애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게 나중에 밝혀졌어. 그게 에디아카라 동물군인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자를 붙일까 말까 고민할 정도로 에디아카라 동물군에 꽤 생각보다 진화한 생명체가 태어났어. 전기는 성캄브리아 전기 때는 단세포가 등장했지만 후기에 다세포가 등장해서 그래도 꽤 진화한 애들이 등장했었다고. 그래서 생자 붙일까 말까도 많이 고민했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에 생각보다 다양한 다세포 생물이 등장을 했던 게 맞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공부가 충분히 많이 안 돼 있었다면 1번과 5번 중에서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근데 5번은 요거 잘 봤으면 아마 이게 틀렸네라고 생각할 수 있고 2번을 답으로 골랐을 겁니다. 역시 이 문제를 틀렸다면 지엽적인 암기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지엽적 암기가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다음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학 배점 3.7점의 난이도 중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지시대에 있었던 5차례의 대멸종에 대해서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대멸종은 3차와 5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학생들한테 제가 매우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또 이 문제 또한 3차와 5차 대멸종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1, 2, 4차 대멸종은 공부를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쉬운 보기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얘들아 이런 그림 나오면 항상 1, 2 끊고 그리고 3, 4, 5 끊어서 1, 2는 중생대 3, 4, 5는 고생대로 해서 풀면 쉽게 풀릴 거야. 이거를 제가 한 15번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훨씬 아마 쉽게 잘 풀렸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문제를 틀렸다면 기본적인 암기, 이 대멸종에 대한 3차와 5차에 대한 기본적인 암기가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공부가 좀 많이 안 된 거죠. 이걸 틀렸다고 하면. 다음 9번 볼까요? 9번은 물리범위지만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셨고요. 신소재 부분이었습니다. 배점은 3.4점이고 난이도 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고대 신소재에 관한 교과서 지엽적 암기 내용을 출제하셨습니다. 직보 자료에서 주의하라고 굵은 글씨와 밑줄 친 내용들이 지엽적 암기 보기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시험 전날 이런 지엽적 암기 내용을 모두 외우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4회차 과제장부터 시험 범위에 학교 학습지와 교과서 읽기를 넣어주고 있으며 제가 과제장에다가 오늘 수업, 자, 3회차 수업 끝났으니까 오늘 숙제 뭐 해와? 라고 하면 아이들이 매일 다 물어봐요. 문자로 주중에. 선생님 숙제 뭐였죠? 막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아예 과제장을 맨 뒤에 만들어서 그대로 숙제하는데 읽어볼 내용이 있어 읽어보고 동영상 다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럼 동영상 다시 보고 과제장에다 적어주거든요. 그래서 4회차부터는 과제장에다가 시험 범위에 학교 교과서 학습지 꼭 읽어봐 라고 이제 넣어줬고요. 평상시에 과제장에 써있는 대로 차근차근 숙제를 잘 해주어야지 시험 전날 암기량이 확 많이 줄거든요. 그거를 안 해주면 선생님 시험 전날 외울 게 너무 많아서 다 못 외웠어 라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아마 이런 문제를 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문제를 틀렸다면 그런 암기가 잘 안 된 데다가 직보 자료도 잘 못 본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평상시부터 암기해 준 게 잘 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이건 화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3.5점의 난이도 사학 문제였습니다. 9번 문제가 이게 어려운 이유가 아주 지엽적으로 암기를 정확히 좀 해줘야 되는 거라서 좀 어렵게 난이도 상으로 나왔고요. 다음 10번 문제 3.5점 배점의 난이도 상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화학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3페이지짜리 논문 발췌문의 암기 문제였습니다. 현재 화학 선생님께서는 초지엽적 암기 문제를 자주 출제하시는 편이라서 시험 3일 전에 있었던 주말 직보 때 이 논문에 대한 괄호 채우기를 매우 세세하게 만들어서 총 6세트를 직보절에 넣어주었으며 외워줄 때까지 계속 써보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아마 괄호 채우기를 해보지 않고 그냥 읽어보기만 했다면 틀렸을 거예요. 오징어의 신경계인지 문어의 신경계인지 사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께서 그건 판단하실 문제고요. 학교 선생님께서 내시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만들었거든요. 여기 이제 그 괄호 채우기의 앞부분인데요. 이게 6번째 괄호 채우기고요. 똑같은 3페이지짜리를 제가 6세트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구멍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옆에 꼭 구멍을 다 채우는 게 힘들 테니까, 요 외워서 채우는 게 힘들 테니까 꼭 첫 번째 채울 때는 아니면 두 번째까지는 원래 내용이 있는 구멍이 없는 걸 옆에 꼭 펴놓고 제가 채울 수 있도록 한 페이지 또 따로 별도로 복사를 해서 줬어요. 옆에 그거 펴놓고 하라고. 그래서 그거 따라 했다면 아마 안 틀렸을 거고요. 아마 따라하지 않았다면 한두 번 정도만 했다면 아마 틀렸을 겁니다. 좀 어려운 아주 지엽적인 그런 암기 문제였습니다. 까지 10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화학 선생님께서 화학이었고요. 배점은 3.2점의 난이도 상 문제. 이것도 아주 초지엽적 암기 문제였거든요. 설명은 똑같습니다. 아마 10번 틀린 학생이 11번 틀린 학생을 높죠. 10번, 11번, 12번 아마 다 틀렸을 거예요. 논문을 제대로 가르치기 안 했다면. 문항 분석은 똑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화학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3페이지짜리 논문 발췌문의 암기였습니다. 현재 화학 선생님께서는 초지엽적 암기 문제를 자주 출제하시는 편이라서 시험 3일 전에 있었던 주말 직보 때 이 논문에 대한 괄호 채우기를 매우 세세하게 만들어 총 6세트를 직보절에 넣어주었으며 외워줄 때까지 계속 써보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아마 괄호 채우기를 해보지 않고 그냥 읽어보기만 했다면 아주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니면 틀렸다면 안 했거나 한두 번 정도만 하고 그냥 끝낸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1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논문에서 나온 건데요. 배점은 3.0점, 너무너무 지엽적인, 초지엽적인 그런 암기 문제였고요. 이런 사학 문제였습니다. 다시 12번만 보는 또 학부모님 계실 테니까 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11번에 이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문제 또한 화학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3페이지짜리 논문 발췌문의 암기 문제였습니다. 현재 화학 선생님께서는 초지엽적 암기 문제를 자주 출제하시는 편이라서 시험 3일 전에 있었던 주말 직보 때 이 논문에 대한 괄호 채우기를 매우 세세하게 만들어 총 6세트를 직보절에 넣어주었으며 외워질 때까지 계속 써보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괄호 채우기를 해보지 않고 그냥 읽어보기만 했다면 틀릴 수 있는 문제였고요. 아니면 한두 번 정도만 괄호 채우기를 했어도 외울 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3페이지 빽빽하게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틀리기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내용은 물리였지만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셨고요. 배점은 3.3점의 난이도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신수제인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유기발광 다이오드, 축전기에 대해서 교과서와 학습지의 지엽적 내용까지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직보 자료에서 주의하라고 굵은 글씨와 밑줄 칠 내용,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그런 게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험 전날 이런 지엽적 암기 내용을 모두 외우는 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4회차 과제장부터 시험 범위에 학교 학습지와 교과서 읽기를 넣어주고 학생들한테 얘들아 이번 숙제 뭐야 라고 칠판에 적어주거나 말로 해주면 일주일 내내 학생들이 문자합니다. 선생님 숙제 뭐예요? 숙제 뭐예요? 문제에서 제가 항상 연습 문제 맨 뒤에 과제장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 그때 4회차부터는 학원 교재 읽으라고 안 그러고요. 시험 범위에 학교 학습지와 교과서 읽기를 꼭 읽어라라고 이제 넣어주고 있고요. 평상시 과제장 있는 대로 차근차근 숙제를 해 주어야지만 시험 전날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될 게 양이 확 줄게 되거든요. 아마 그거 혹시 잘 4회차부터 안 읽어봤다면 시험 전날 그만한 양을 다 암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지엽적 암기 문제를 아마 틀리기 쉬웠을 겁니다. 이 문제 틀렸다면 지엽적 암기가 잘 안 된 데다가 직보 자료도 넣어줬었는데 그게 잘 안 본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14번.
내용은 물리 내용이었지만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셨고요. 배점은 3.2점의 난이도 중문제였습니다. 문항부터 읽어볼게요. 초전도체와 전자용 카메라에 대해서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디귿보기에 약간의 함정이 있었고요. 디귿보기가 뭐였냐면요. 가와라는 현재 플라스틱 시대에 대표하는 생체 모방 신소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초전도체와 반도체는 물리적인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이지만 자연 모방 신소재가 아님에 주의하라고 직보절에 넣어줬었거든요. 그게 이제 디귿보기에 약간의 함정 문항으로 나왔고요. 이 문제를 틀렸다면 아마 직보 수업과 직보절을 꼼꼼하게 잘 못 본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15번 물리 선생님께서 물리 내용이지만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셨고요. 3.7점 배점의 난이도 하. 이건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보여주신 신소재 동영상의 내용을 문제로 만드셨습니다. 올해 동영상을 1개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작년엔 신소재 동영상을 4개를 보여주셨어요. 혹시 몰라서 제가 4개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직보자료에다가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장을 보여주신 그 내용이었고요. 동영상의 내용들 대부분이 교과서 학습지에 있는 내용이지만 교과의 내용들도 있어서 직보자료의 동영상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만 정리를 해주었고요. 발광 다이오드는 소질이 크다라는 보기가 있었고요. 배점은 크지만 좀 쉬운 편의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 이제 이거 틀린 보기였고요.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틀렸다면 아마 기본적인 암기가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16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번부터) (20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6번 물리 내용인데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신 신소재 문제였고요. 배점은 3.1점의 난이도 중문제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문항 분석. 모노포텍스 섬유, 수영복, 벨크로의 특징을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벨크로를 제외하고는 교과서와 5명 학생에게 받은 올해 학습지에 없더라고요. 이번에는. 이게 작년에 있었는데. 혹시 몰라서 작년 선생님, 작년이나 올해나 같은 선생님이 가르치고 계셔서 작년 학습지 기준으로 좀 넣었는데, 자세하게 만들어줬거든요. 5명의 학습지에 다 없었는데, 혹시 몰라서 좀 넓게 만들어줬는데요. 사실 학원 교재도 있었습니다, 이거. 학원 교재도 작년에, 새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올해 이제 업데이트해서 담아놨었거든요. 5회차 진도 수업 때도 설명을 했었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 틀렸다면, 학원 교재 암기나 직보자료의 암기가 잘 안 된, 암기 내용이었고요. 암기가 잘 안 돼서 틀렸을 겁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생명과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3.1점의 난이도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환경에 적응한 생물의 특징을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복습문을 통해서 많이 접했던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혹시 이걸 틀렸다면 기본적인 이해와 암기가 잘 안 된 데다가 복습 문제도 잘 안 된, 공부가 굉장히 많이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명과학이고요. 3.1점 몇 점에 난이도 하.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생명과학은 거의 다 쉬운 문제로만 구성이 됐습니다. 자, 문항부터 읽어볼게요. 군집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복습 문제를 통해서 많이 접했었고요. 수업 시간에도 문제 풀이 때도 많이 나오고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다면 아마 기본적인 이해와 암기가 잘 안 된 데다가 복습 문제도 잘 안 되는, 이건 아마 공부 자체가 많이 안 된, 이걸 틀렸다면 그런 경우일 겁니다.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생명과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3.3점의 난이도 하. 쉬운 문제였습니다. 문항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예를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복습 문제를 통해서 많이 접했던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조금은 난이도를 만들려면 이게 이제 4개가 작용이고 1개가 반작용이거든요. 근데 다 작용을 넣어놓고 거기서 이제 틀리게 하는 거죠. 틀리게. 2번 같은 경우에 제주도의 귤이 남해안 귤보다 더 달다. 제주도의 귤보다 남해안 귤이 더 달다. 이렇게 해서 만들면 조금은 난이도가 있게 되는데 이거는 다 옳지 않은 내용은 없고요. 작용과 반작용을 구분하는 거였고, 작용은 환경이 생물한테 주는 거고, 반작용은 이제 생물이 환경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건 아주 쉬운 거라서 아주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혹시 틀렸다면 아주 쉬운 기본적인 이해가 암기 공부 자체가 잘 많이 안 된 아마 그런 경우일 겁니다. 다음은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명과학의 3.2점 배점의 난이도 하.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먹이 사슬, 먹이 그물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쉬운 문제였고요. 이거는 사실은 다음번 기말 범위에 좀 더 가까운 건데요. 혹시 몰라서 이번 시험 범위에서도 좀 제가 가르쳤었고요. 연습 문제 몇 번 나왔던 그런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실 많이 안 풀어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쉬운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요거 기본적인 이해 암기가 잘 안 된 데다가 복습 문제도 사실 이거는 숙제가 안 되어 있어도 그냥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상식으로 그냥 그림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혹시 이거 틀렸다면 너무 긴장했지 않았을까? 이건 틀리면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배웠어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0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객관식은 24번까지 있었고요. 21번 생명과학 문제 20번과 연결되는 문제였습니다. 20번과 연결되는 문제로 생태평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복습을 통해서 많이 접했던 기본적인 내용의 문제였고요. 20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사실은 몰라도 그냥 이 자료만 보고 해석해도 알 수 있는 상식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쉬운 문제였습니다. 기본적인 이해가 암기가 잘 안 된 데다가 복습 문제 숙제도 잘 안 된 경우 이 문제도 20번과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긴장 많이 해서 실수한 게 아닐까.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공부 안 해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문제였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22번 문제는 생명과학 문제 3.2점 배점의 난이도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교과서 259페이지 탐구하기 내용을 문제화하였으며 아직까지 이 페이지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서 학교 선생님께서 교과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래서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온 거 특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나온 적이 없어서 직보 자료에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2023년 고1 EBS 개념완성 문항편의 문제인 거랑 거의 유사하게 변형도 거의 하지 않고 출제를 하셨어요. 이거 이제 연습 문제 6, 5, 7, 8 세 번이나 같은 문제가 숙제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숙제가 잘 안 된다가 직보 자료 또한 꼼꼼히 안 읽은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3번 보겠습니다. 3.5점 배점의 난이도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고요. 배점은 조금 높지만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복습 문제를 통해서 많이 접했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의 문제고요. 요거 틀렸다면 공부가 많이 안 된 그런 경우일 거예요. 기본적인 이해와 암기가 안 된 데다가 숙제도 많이 안 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24번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게 생명과학 중에서는 가장 좀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3.6점 배점의 난이도 상 문제였고요. 자, 문항 분석 읽어볼까요?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 피식과 포식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2023년 고1 EBS 개념 완성의 문제에서 보기를 조금 변형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고3 문제에서도 한번 나왔던 거예요. 같은 그래프가요. 그래서 이 기억 구간은 똑같죠. 똑같아요. 이건 개념 완성이랑 똑같고요. 고3 문제에서는 이 그래프가 기억 구간은 아니고 이제 A와 B 이 두 개 그래프만 나왔었는데 이런 문제를 제가 4번 풀어봤습니다. 복습 문제에 2번 있었고 그리고 시험 전날까지 풀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학원 교재의 문제편 연습 4, 연습 8에서 숙제로 나갔었고요. 문제풀이 시간에 또 풀어줬던 별도로 풀어줬던 좀 어려운 문제라서요. 그런 내용의 문제입니다. 이거 틀렸다면 아마 복습 문제 숙제도 기본적인 수업도 잘 안 들어줬을 거고요. 복습 문제 숙제가 잘 안 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까지 해서 객관식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서술형 1번부터 6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술형 1번은 지향 문제였고요. 배점은 3.0점의 난이도 중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삽입 수명과 충돌 수명의 지형을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많이 접해봤던 내용이긴 하지만 복습 문제 숙제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하지 않았다면 약간의 감점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게 가와나에서 나타나는 지형 그리고 지각 변동. 그냥 객관식으로 보기가 나왔을 때는 뭐 지형이 뭔지 지각 변동이 뭔지 구분을 안 해도 괜찮은데요. 알아서 뭐 지형에 대해서 뭐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옳은 거 물어보고 지각 변동 물어보는데 지형을 지각 변동을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마 옳은 답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다면 이 문제에서 감점을 받았다면 아마 복습 문제 숙제를 좀 깊이 있게 충분히 매주 빠짐없이 여유를 가지고 시험지를 받았을 때 그때 아마 제대로 답을 쓸 수 있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약간의 감점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실 2번 지향 문제고요. 배점은 3.0점의 난이도 중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읽어볼게요. 주어진 제시문을 이용해서 표준화석이 될 수 있는 다른 예를 제시문과 같이 표현하는 언어적인 능력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복습 문제 숙제를 통해서 충분히 학습이 되어서 시험에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긴장해서 조리 있는 문장 구성을 못해서 아마 감점 받을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여기에 다 이렇게 해라라고 예를 들어 이런 문장으로 구성해서 동그라미만 좀 다른 걸로 넣으라고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게 내가 넣어서 만들어 주면 되는 건데요. 여유가 없었다면 문장 구성을 잘 조리 있게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감점 받았다면 복습 문제 숙제가 충실히 안 돼서 시험에 임할 때 좀 여유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서술 3번 물리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하신 그런 내용의 문제였고요. 배점은 5점이었고요. 난이도는 중문제였습니다. 문항 문서 읽어볼까요? 자, 저소음 고율 펜과 로봇 청소기의 모방 원리를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학습지 내용이었으며 학원 교재나 직보 자료에도 담아뒀던 내용입니다. 지엽적 암기가 잘 안 되었다면 감점 받을 수 있는, 혹시 이거 감점 받았다면 지엽적 암기가 좀 덜 된 경우일 겁니다. 다음 서술 4번은요. 물리 내용이고 화학 선생님께서 수업하셨고요. 배점은 2.2 더하기 2에서 4점 문제였고요. 아주 쉬운 난이도 쉬운 하 문제였습니다. 자, 액정과 LCD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액정과 LCD는 복습 문제에서도 워낙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이거 감점이나 됐다면 복습 문제 숙제가 매우 안 된 데다가 기본적인 이해와 암기가 잘 안 된, 공부가 아주 많이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다음 서술형 5번 문제 생명과학 문제였고요. 1 더하기 3에서 4점 배점에 난이도 중문제였습니다. 에너지 피라미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복습 문제의 객관식을 통해서 매우 많이 접해봤던 그런 유형이고요. 정확한 개념 암기가 안 되었다면 아마 괄호 2에서 약간의 감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혹시 정확한 개념 암기가 안 되었다면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서술형 문제였고요. 이건 배점 3점의 난이도 중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읽어볼까요?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의 개체수 변화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2021년 수능 고3 생명과학 5원 18번과 2023년 고1 EBS 개념 완성에 똑같은 그래프가 나왔고요. 학원에서는 두 문제 모두 연습 문제 4와 8에 두 차례나 담아서 숙제로 나갔습니다. 숙제만 잘해왔다면 아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그래프 똑같지 않나요, 문제가? 네, 혹시 이 문제를 틀렸다면 또는 감점 받았다면 복습 문제 숙제가 잘 안 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까지 해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